일단 제 소개를 짧게 하자면 저는 현재 43살이고 사건이 벌어진 것은 3년 전이에요. 3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남편과 만나서 나름 평범한 일상을 꿈꾸던 사람이었죠. 물론 상황은 그렇게 상상처럼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제게 문제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혼했을 당시부터 반대가 심했던 시어머니는 허락을 한 대가로 함께 살길 원했고, 그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로 많이 부딪히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제사상을 보고 소리를 꽥 지르셨죠. 지금 너 이걸 제사상에 올리겠다고 하는 거냐? 지금 나 놀리는 거 아니지? 여기 무슨 몰래 카메라라도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는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해보려고 했다는 거야?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물어봐라.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인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를 걸 사와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서 제사상에 올린다는 거니? 그것도 죽은 내 남편 제사상에? 시댁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면 이건 아니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 말 잘했다. 매번 어쩔 수 없다 이 소리를 내가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어. 그래, 너 불을 무서워하는 거 알겠어. 근데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정신병이라는 거 그거 피하기만 한다고 고쳐지니? 네 나이가 몇 살이야? 언제까지 무섭다면서 뒤로 빼고만 있을 거냐는 말이다. 이건 내가 며느리 살이를 하는 꼴이니. 아유, 그래도 제가 진짜 좋은 재료만 쓰는 곳에다가 맡긴 거고요. 이번 한 번만. 시끄러! 시어머니는 제가 사온 것들을 모두 바닥에 던진 뒤 발로 지근지근 밟으며 이어 말했죠. 오늘은 그냥은 못 넘어간다. 해! 직접 하라고! 내 눈앞에서 직접 하란 말이야! 그래, 이게 내 죄지, 내 죄야. 이런 병신 같은 며느린 애초에 허락을 하는 게 아니었어. 그깟 돈 좀 벌어온다고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습관, 오늘 내가 싹 다 뜯어 고쳐주마. 성격이 불같은 시어머니긴 했지만 저 역시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신과도 다녀봤고 상담도 꾸준히 받아봤지만 고칠 수 없던 제 문제는 바로 불이었거든요. 제가 불을 무서워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거든요. 화재 진압 후 조사한 결과를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였고, 사고는 모두가 잠든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일어났죠. 제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이불을 들어서 불을 끄려고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어린 동생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왜 불을 화마라고 표현하는지 알게 됐죠. 커튼을 타고 올라간 불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뱀처럼 온 방을 빠르게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몇 분도 되지 않는 사이 시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현관까지 겨우 나갔습니다. 하지만 현관의 손잡이는 너무 뜨거웠고 도통 열리지 않았죠. 우린 그렇게 다시 방으로 돌아와야 했고 베란다로 나가서 몸을 빼고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아버지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때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지만 동시에 제 의식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외삼촌은 제게 그때의 상황을 대략 들려줬습니다. 너희 집이 길목이 좁은데 불법 주차된 차가 오죽 많았니? 그래서 구급차가 빨리 도착을 못했고 밑에서 다른 주민들이 이불이며 매트리스를 깔아둔 그 위로 뛰어내렸다고 하더라. 저희 엄마는요? 지우기를 안고 뛰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 우기 그거 보호하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럼 제 동생 지우기는요?
의사가 말하길 지옥인 연기에 이미 질식해서 죽은 상태였다고 해. 너희 아버진 너를 안고 뛰었는데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했지만 결국엔 살리지 못했어. 가여운 것. 아이고 불쌍한 것. 아직 14살밖에 안 됐는데 이걸 어쩌면 좋니? 일가족의 죽음. 그 안에서 홀로 살아남은 제 상태도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떨어질 때 충격으로 갈비뼈가 나갔고 발목뼈가 으스러져 2번의 수술까지 받아야 했죠. 뿐만 아니라 오른쪽 허벅지 그리고 왼팔과 손등에 큰 화상 흉터까지 생겼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불에 대한 공포증까지 생기게 된 거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퇴원 후 갈 곳이 없던 저를 맡아준 외삼촌 내외는 부모님 유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처음에는 자신들의 형편을 강조하며 은근히 압박을 했었습니다. 식사 시간만 되면 김과 간장, 김치만 꺼낸 조촐한 상을 내놓으며 말했죠. 아이가 1명 더 늘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는지. 정말 이러다가 다 같이 굶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막막하다 정말. 그러게요. 우리 딸도 중학교 다니게 되면 우리 진짜 굶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쩌겠어. 그래도 내 조카인데 잘 키워봐야지. 내가 어떻게든 돈은 마련해 볼게. 그래요. 이제는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걱정 마라.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우릴 엄마 그리고 아빠라고 생각해. 알았지? 말로는 자기들을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면서도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전 거기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리긴 했지만 눈치는 빨랐거든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외삼촌이 돈을 빌려갔다가 돌려주지 않은 것만 제가 알기로 5번이 넘었죠. 듣기로는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됐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외삼촌은 어머니와도 무척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갈 곳 없는 저를 돌봐준 것은 고마운 일이었지만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선뜻 쓸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반응하지 않자 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촌 동생이 저보다 2살 어렸는데 그 애를 이용하기 시작하더군요. 지영 언니 진짜 못됐다.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우리 가족 아니었어? 언니 보험금도 있으면서 그거 좀 주는 것도 못해? 통장에 돈도 있다면서. 가족이잖아. 가족은 뭐든 나누는 거고. 근데 욕심이 얼마나 많았으면 꿈쩍을 하네? 양심 없어? 그건 손댈 수 없어. 미안해. 미안? 진짜 웃기네. 그럼 우리 집에서 나가. 나가서 혼자 고아원에서 살지 그래? 왜 우리 집에 와서 밥이나 축내면서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 우리가 아등바등 사는 거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궁핍해질 리가 없거든? 좋아. 나가라면 나갈게. 제가 이렇게 반응하면 그때서야 외삼촌이 어정쩡하게 나타나서 사촌 동생을 혼을 내며 끝이 나죠. 하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의 연극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통장 내역과 부모님 사망보험금 액수까지 사촌 동생이 알 리도 없었고 밥을 축낸다거나 아등바등 산다거나 궁핍하다는 말 자체도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었죠. 습관처럼 그런 말을 쓰던 것은 외삼촌이었고 그걸 가르쳐서 고스란히 제게 말을 전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기가 생겨 더 악착같이 저는 돈을 지키려고 했죠. 근데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그때부터는 좀 더 잔인해졌습니다. 바로 제가 무서워하는 불을 이용해서 말이죠. 제가 자고 있을 때 불이야 하고 제 귀에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고 라이터를 들고 다니면서 제 앞에서 여기저기 대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몸을 떨고 눈물까지 보이자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점점 심한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커다란 냄비에 이것저것 넣고 불을 붙여 태웠고 그걸 피하려던 제가 발목에 화상을 입게 됐죠.
병원까지 온 외삼촌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였고 실수였다고 하더라. 애가 많이 힘들어해. 알지? 사고요? 실수요? 삼촌도 알고 있었잖아요. 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이, 장난 좀 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로 왜 얼굴을 붉혀? 그냥 적당히 넘어가. 그거 범죄거든요?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감싸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아님 그러라고 외삼촌이 시킨 건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시킨다고 일어날 사고야? 하여튼 어린 게 독해가지곤. 그리고 흉터 어차피 너무 많이 있잖아. 한두 개 더 늘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난리야. 병원비는 그냥 턱턱 나오는 줄 알아? 고맙다는 소리라도 모자랄 판에. 그 사건 이후에 저는 퇴원을 한 뒤 담임 선생님에게 해당 사실을 이야기했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작은 집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마련하는 동안은 선생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됐고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외삼촌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긴 했지만 아동학대로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그대로 꼬리를 말고 돌아갔죠. 그 이후로는 쭉 혼자 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그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죠. 외삼촌은 울면서 제게 무릎을 꿇더군요. 지영아, 제발 삼촌 좀 도와줘. 이러다 우리 집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 우리 그간의 정이라는 게 있잖니. 그 딱 한 번의 실수를 이렇게 외면할 필요는 없잖아. 어떻게 보면 그 돈에 내 목도 있는 거 아니니? 나한테도 죽은 너희 부모님은 가족이었어. 그렇잖아, 어? 몸이 떨릴 정도로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꾸했죠. 가족이요? 매번 힘들다면서 김에 김치 조각 주면서 가족이요? 그건 내가 가난했으니 어쩔 수 없이. 과연 그럴까요? 저만 빼고 외식하고 온몸에 고기 냄새를 풍기며 다니셨잖아요. 저 어렸어도 그 정도는 다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진짜로 만약 외삼촌이 가난했더라면 저도 도움 드렸을 거지만 자기 딸 앞세워서 날 괴롭히려고 한 사람을 제가 왜 도와야 해요? 그게 가족인가요? 돈 앞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는 게 가족이라고요? 제 말에 삼촌은 발끈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건 그년이 알아서 한 거고 누가 앞세웠다는 거야? 장난 좀 친 걸로 왜 아직까지도 그래? 그게 몇 년이나 지난 일인데. 당장 사람이 죽겠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네 부모가 불타서 뒤진 거야. 알아? 이대로 너 외면하면 우리 가족 네가 죽인 거야. 우리가 죽어야 속이 후련해. 왜? 우리 보험금도 네가 다 먹게. 저는 픽 웃었죠. 진짜요? 잘됐다. 나 진짜로 외삼촌 가족들 싹 다 죽이고 싶었거든요. 보험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어차피 저한테 안 떨어질 거고 대신 장례식에 육개장 먹으러 갈 테니까 꼭 불러주세요. 육개장 맛집이었으면 좋겠네요. 이 미친년이!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두고 봐! 솔직히 그땐 정말 그들이 죽길 바랬습니다. 돈에 미쳐서 어린 조카인 저에게 삿대질을 하던 그 손가락. 차마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말을 내뱉던 입. 세상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 아프게 찌르던 그들의 눈빛을 떠올리면 1000번이고 100번이고 죽이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분노 뒤에는 공포도 있었어요. 독한 그 인간들이라면 저를 죽여서라도 재산을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였죠. 때문에 저는 원래 살던 곳과는 뚝 떨어진 지방까지 내려오게 됐던 겁니다. 이곳에서 혼자 살 수 있을 정도의 아파트를 매매했고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죠. 아무래도 불을 만지는 게 힘들었기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배우게 된 게 커피였고요. 커피 머신이나 그라인더 같은 전기를 이용한 건 역시 제게는 공포로 다가오긴 했지만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버텼죠. 누가 보면 편집증 환자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오히려 청결하다고 좋아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7년 정도 혼자 운영하고 있을 무렵에
외삼촌이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칠을 씻지 않았는지 불쾌한 냄새를 풍기며 제게 소리를 질렀죠. 아주 꽁꽁 숨었네. 내가 너 찾느라 얼마나 돈을 썼는지 알긴 알아? 어떻게 이런 곳에 내려올 생각을 다 했어? 외삼촌이야말로 뻔뻔하게 어떻게 저를 또 찾아와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요. 나가지. 그 전에 내 돈! 내 목 내놓으라고 몇 번을 말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지? 키워준 은혜라고는 모르는 이 쌍년! 오늘 너 어디 한번 죽어봐라. 내가 불 질러서 이 가게 오늘 확 태워버릴 거야. 알아?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었지만 외삼촌은 그걸 빼앗았고 생수통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동시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가버렸죠. 타 죽기 싫으면 당장 돈 가지고 와! 돈!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집도 없이 쫓겨났고 딸이랑 아내는 연락도 안 돼. 날 버렸다고? 그게 왜 나 때문인데요? 우리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왜 당신이랑 나눠야 하냐고요. 억지 좀 그만 부려요. 거기에 외삼촌 몫은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아니, 내 몫도 있어. 그때 너도 그 불길에 확 뒤졌으면 다 내 몫이었지. 동시에 외삼촌은 생수통 뚜껑을 열고 여기저기 뿌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휘발유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라이터를 켜자 외삼촌의 소매에 불이 확 붙었죠.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기에 외삼촌도 놀라서 비명을 지르더군요. 하지만 그때 저는 불을 보는 동시에 몸이 굳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근데 카페에서 쓰는 담요를 들고 나타난 남자가 엄청 빠른 속도로 소매에 붙은 불을 끄고는 라이터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주저앉아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아, 네. 숨이 안 쉬어지세요? 천천히 호흡하세요. 경찰 불렀으니 괜찮을 겁니다. 천천히요. 그 사람은 저희 집 단골 손님이었죠. 오픈하고 일주일 뒤부터 이틀에 한 번은 꼭 저희 집에서 커피를 한 잔씩 사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꽤 오래 앉아 있어서 딱히 반가운 손님은 아니었지만 늘 밝게 인사하고 뒷정리도 깔끔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죠. 어쨌든 그 사람이 빨리 조치를 해서 불도 커지지 않고 또 경찰 조사까지 함께 가서 증언도 해주더군요. 덕분에 외삼촌은 응급조치를 받고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된 후 고마운 마음에 식사를 대접하고 몇 번 더 만나다가 그게 인연이 되어 중원 씨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게는 그 연애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온 여기저기 있는 화상 흉터 때문에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원 씨는 좀 달랐죠. 이렇게 더운데 긴팔을 입었어? 그냥 드러내놓고 다녀. 뭐 어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잖아. 살면서 수없는 인간들과 스쳐 지나가. 어차피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의 시선이라고.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도 자기 흉터를 떠올릴까? 아니, 절대로 아니야. 아무도 관심 없어. 그냥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런 생각만 할걸? 더구나 자기 흉터 이상하지 않아. 절대로. 이상한 거 알아. 일그러져 있고 쭈글쭈글하잖아. 발레리나의 발을 본 적 있어? 다들 아름답다고 하잖아. 자기 흉터도 마찬가지야.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 그리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부모님들의 흔적. 그걸 왜 가려? 그게 왜 부끄러워? 절대 가리지 마. 나 그럼 자기한테 좀 실망할 거야. 지금 생각해도 중원 씨의 그 말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나 나를 지키려던 부모님의 흔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마치 머리에서 폭죽이 터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 이유로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고 더 이상 흉터를 가리지도 않게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때부터 제대로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여름에도 긴팔 긴바지로 가리기 바빴던 제 흉터를 그대로 내놓고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결혼까지 가는 건 순탄하지 않았죠.
일단 중원 씨의 재정 상태가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는 번듯하게 사업을 했고 돈을 꽤 잘 벌었지만 순식간에 망하게 되며 큰 빚을 떠안게 됐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파산까지 한 상태에다가 백수였던 겁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저는 괜찮았어요. 일정하진 않아도 제가 돈을 적지 않게 버는 편이었고 파산 기간이 끝이 나면 중원 씨도 돈을 벌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 외에도 중원 씨의 어머니가 저와의 만남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계속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함께 사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게 됐던 거죠. 물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최악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1년에 5번 있는 제사, 생신, 명절까지 불을 쓰는 일이 많아 매번 부딪혀야 했죠. 그래서 한 번은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를 전기 제품으로 바꾸자고 제의한 적도 있었어요. 지글지글 타는 소리도 기름이 튀는 것도 무서워하는 제게 그것도 하나의 용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전기? 그 보고만 있어도 답답한 그걸 나더러 쓰라는 거야? 너 정신병 때문에? 그 정신병을 고치려고 생각을 해야지 돈 들여서 그걸 왜 해? 난 평생 불을 써온 사람이야. 음식에 불맛이 있는 거고 지글지글 끓어야 하는 게 우리 한국 음식인데 그걸 전기로 하겠다고? 요즘은 어머님 전기 레인지도 엄청 잘 나온다고 해요. 빨리 끓기도 하고요. 시끄럽다. 불 못 써서 제대로 요리를 배운 적도 없는 네가 뭘 안다고 내 앞에서 아는 척이야? 애초에 불을 왜 무서워해? 난 말이다. 정신병이 있는 것들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공포증 이러면서 결국 하기 싫은 거 피하려는 수작들 아니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싫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 당장 추워서 덜덜 떨면 불이 왜 무섭겠니?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고치려고 병원도 다니고 있고. 됐다. 앞으로 차라리 내가 고쳐주마. 네? 그게 무슨... 대학 나와서 어렵게 공부한 인간들이 의사라는 거 잘 안다. 근데 정신과 의사들은 못 믿어. 지들이 뭘 알아? 공부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책상에 앉아서 책만 후벼 파서 뭘 알겠냐고. 오히려 불 앞에서 살았던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해주마 네 치료. 어머님,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함부로 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 너 몇 년이 넘게 병원 다닌 거 아니야? 거기서 못 고쳤으면 방법을 바꿔야지. 내가 할 수 있다니까? 하면 되는 거야. 하면! 피하지 말고 불을 직접 겪어보면 된다. 남편도 말려보고 저도 거부해봤지만 시어머니의 의지는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고안했다는 이상한 실험에 참가해야만 했죠. 대부분 그건 집안일을 가장한 치료였어요. 전 만들기, 고기 굽기, 때로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두고 가만히 앞에 서 있게 시키기도 했고 화장실에서 성냥을 켰다가 끄는 짓도 수없이 반복을 했죠. 물론 제 증상은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매일 다퉜고 저는 하루하루 말라가기만 했죠. 그때 나타난 게 제 고등학교 동창인 선정이었습니다. 어? 너 여기 살아? 나 일주일 전에 여기로 이사 왔어. 어머, 우리 살던 곳이랑 엄청 떨어져 있는 촌구석에서 동창을 만나게 될 줄은 진짜 몰랐다. 지영이 맞지? 선정아, 진짜 반갑다. 혼자 왔어? 아니, 남편이랑. 나 재작년 초에 결혼하고 남편이 이직하면서 여기로 들어온 거야. 넌 결혼은? 애는 있어? 했지. 지금 2년 가까이 됐어. 아이는 없고. 어쩜 우리 비슷하게 결혼했나봐. 정말 잘됐다.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응? 나 여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 나 진짜 너무 좋아. 사실 선정이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친구였어요. 같은 반이긴 해도 무리가 따로 있었고 그냥 시험 범위를 물어보거나 급식 메뉴를 묻는 정도로 한두 번 이야기하는 정도가 전부였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선정이는 제게 구세주나 다름없었습니다. 제사 음식 때문에 매번 골머리를 앓던 제게 도움을 줬죠. 내가 해주면 되는 거지. 남이 만든 음식도 아니고 거리도 가까우니 식을 일도 거의 없잖아. 재료만 준비해주면 내가 도와줄게. 정말? 그래도 많이 힘들잖아.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 정도는 껌이지. 무엇보다 너 커피숍 일도 있는데 제사 준비까진 너무 무리잖아. 난 어차피 집에서 할 것도 없어. 너랑 이야기나 하면서 하면 되는 거잖니. 너 바쁠 땐 내가 좀 거들고. 그래? 그럼 내가 수고비라도 챙겨줄게. 안 받고 싶은데 그럼 네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으니까 뭐 부업이라고 생각할까? 많이 챙겨줘야 한다. 나 완전 요리 잘하거든. 다행히 시어머니는 선정이의 요리를 좋아하셨습니다.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공수해 오는 요리라서 식지도 않았고 실제로 요리 실력도 몹시 좋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몇 번씩 얼굴을 보다 보니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아졌고요. 문제는 오히려 남편이었죠. 난 솔직히 다른 사람이 내 집에 들락거리는 건 정말 별로야. 내 친구인데 왜? 그리고 덕분에 어머님이 나한테도 뭐라고 안 하시잖아. 조금만 참아줘, 응? 대낮에도 집에 있는 남편을 보면 자기 친구라도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 자존감도 떨어져 있는 상태라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혹시 파산한 이야기 하거나 한 건 아니지? 안 했어. 아무리 친구라도 그런 말까지 왜 해. 개인 사생활 문제인데.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집엔 데리고 오지 마. 나 방에서 나가기가 좀 그래. 언제는 나한테 남 시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니? 그 사람은 남은 아니고 일단 내 문제는 가족의 문제도 될 수 있잖아. 어머니도 내가 파산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절대로 말 안 해.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그래? 뭐 그럼 나도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사업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자유롭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내 친구와도 괜찮은 거 맞지? 뭐 그렇게만 말해준다면 나도 나쁘진 않지. 엄마도 잠잠하니까 좋고.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좀 찜찜한 게 없진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귀찮은 일을 진심으로 도와준 고마운 친구였으니까요. 그래도 그땐 남편이 좀 덜 불편하게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헌데 그 작은 거짓말은 어느덧 엄청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커피숍에 찾아온 친구가 이런 말을 했죠. 나도 시집만 잘 갔어도 이런 커피숍 운영하면서 자유롭게 살았을 텐데. 뭐? 커피숍이랑 시집 가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 너희 시어머니한테 들었어. 이 커피숍 남편이 차려준 거라고. 어? 아, 그래? 솔직히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했을 땐 좀 아니다 싶었거든? 근데 이 정도 지원을 받으면 나도 모시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우리 남편 버리는 빤하거든. 공기업에 다니긴 해도 시댁이 가난해서 월급에서 100만 원은 무조건 그쪽으로 빠진단 말이야. 거기에 더해서 우리 집도 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용돈으로 드리고 거기에서 전세대출 들어가고 보험금에 차량 유지비까지 빠지면 진짜 남는 게 거의 없어. 난 100원 하나도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있고. 근데 이렇게 모아서 언제 집 사냐고.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넌 그 집도 전세 아니라며? 매매라고 들었는데? 지방이라고 해도 못해도 3억 가까이는 할 텐데. 그런 거금이 있을 정도면 진짜로 팔자 좋은 거지. 친구는 그 집도 커피숍도 모두 저희 남편이 해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뭐 물론 아무것도 몰랐던 친구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불쾌했어요. 살고 있던 아파트도 커피숍도 저희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으로 마련했는데 그것까지 남편이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그때는 좀 당황스러워서 화제를 전환했지만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일을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선정이한테 이 집이랑 커피숍을 중원 씨가 마련해 준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업해서 번 돈으로 저한테 준 거라고. 그래, 했다. 뭐 어떠냐? 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짓말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왜? 넌 네 남편 그렇게 기를 죽이고 싶니?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사실을 말씀하신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 그러면 지금이라도 선정이 불러와라. 내가 제대로 말을 해줄 테니. 우리 아들은 사업가가 아니라 사업진즉에 다 말아먹고 파산까지 해서 통장도 못 만드는 병신이라 엄마 통장, 마누라 통장이나 빌려 쓰는 호로 잡놈이라고. 거기다가 나도 내 아들도 돈 잘 버는 며느님 집에 들어와서 기생충처럼 살고 있고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으로 입에 거미줄 안 치고 살고 있다고 다시 말해주마. 불러와! 당장 똑바로 정정해 줄 테니까. 어때? 됐니? 아니에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너도 참 그렇다. 어쩜 넌 늘 그런 식이니? 우리가 너 정신병 있고 보기에도 숭한 흉터 있는 것도 참고 걷어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들 하나씩 결점이 있고 서로 감싸주는 게 가족인데 너 잘난 거 말하고 싶어서 사람 바보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며느리라고 하나 들어온 게 요리를 할 줄 알아? 아님 살림을 제대로 하기래? 그나마 내가 알아서 다 해주고 선정이가 도와서 겨우 사람 사는 것처럼 하고 사는데 그 정도도 양보를 못해? 네, 제 생각이 짧았네요. 죄송합니다. 알면 다행이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도 아직도 불만 보면 덜덜덜. 너 그러는 거 보면 난 오만정이 다 떨어져. 알긴 아니? 아득바득 혼자라도 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결국 자기 죽기 싫어서 덜덜 떠는 거잖아. 하긴 그런 애니까 그 불길에도 혼자 살지. 나라면 내 가족들 두고 불길 무서워서 피하진 않을 거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마음으로 견뎠어. 약해 빠진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으니 불만이 생기면 그대로 툭툭 뱉어놓는 거지. 시어머니는 늘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은 불길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신병이 정말 생존 본능 때문에 생긴 건지 그렇게 아득바득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그걸 알더라도 불만 보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시커먼 연기, 뜨거운 공기,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이 넘실거리던 불길만 떠올려도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때문에 가족들 위해 뭐든 한다는 시어머니가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헌데 그런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차린 것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간밤에 부모님이 꿈에 나와 싱숭생숭하긴 했지만 금방 털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출근 준비를 하고 씻고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뭔가 허전했고 다시 안방 구석을 살펴봤을 때 금고가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금고는 크기가 크지 않지만 무게는 상당한 편이었고 불에도 타지 않는 제품이라 제가 직접 구매를 했던 거였습니다. 이전에 화재 사고로 인해 앨범 한 장도 없었기에 그곳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금목걸이, 집문서, 결혼사진과 현금, 또 주기적으로 모아오던 작은 금괴 등이 보관돼 있었죠. 저는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도둑이 들었어. 이거 도둑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도둑이라니. 아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여기 있던 금고가 사라졌다고. 새벽에 들었나? 그치? 아니야. 나 게임한다고 어제 잠 한숨 안 잔 거 알잖아. 거실에서 했으니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빨리 신고할게.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새벽에 엄마가 잠깐 알아볼 게 있다고 들고 나간 것 같아. 고장이 났다나? 뭐 그렇게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고장이라니? 나 말곤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머님이 그걸 뭘 알아본다고 그걸 들고 나가? 무게도 상당할 텐데. 다른 건 몰라도 거기 우리 엄마 유품 있단 말이야. 함부로 가지고 갔다가 잃어버리면 어쩌라고. 얼른 전화라도 해봐. 못 열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사이에 뭐가 끼어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거기 우리 앨범이 있으니까 그걸 보려고 한 걸지도 모르잖아.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좀 기다려. 별거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어련히 엄마가 알아서 다시 들고 올까? 혹시 급전이 필요하셨던 건 아니고? 아이 진짜 짜증나게. 뭐 거기 얼마나 들었다고 그래?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의심하지 마. 친구들 보여주려고 들고 나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유가 있겠지. 얼른 출근이나 해.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가 있던 방에 가보니 늘 장롱 안쪽에 있었던 커다란 캐리어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대 정중앙에 자랑처럼 놓여있던 보석함도 보이지 않았죠. 거기다 성인 남자 2사람이 설치하고 간 금고의 무게를 고려해봐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뭐 얼결에 출근은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전화기까지 꺼져 있어서 자꾸만 이상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죠. 헌데 남편이 보이질 않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울린 건 다름 아닌 안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화를 두고 나갔다고? 어디 잠깐 슈퍼를 갔나? 화장실에 오줌을 들어가는 순간에도 늘 손에서 놓지 않았던 휴대전화였기에 좀 이상하긴 하더군요. 그러다가 혹시나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는 건 아닐지 의심이 됐죠. 하지만 휴대전화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몇 번을 짐작가는 번호로 열어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 동시에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죠. 얼결에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제 가방 속에 숨겨버렸습니다. 뭐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기도 했고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한 것도 있었죠. 제가 집에 있자 남편 역시 당황을 했지만 이내 제게 묻더군요. 혹시 내 휴대폰 봤어? 내가 분명 가지고 나간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네. 찾아봐. 어디 있겠지. 근데 왜 당신이 이렇게 빨리 왔어? 일찍 자게? 뭐 그것도 좋겠다. 그렇지 뭐. 근데 어머니는? 연락됐어? 그거? 그 친구들 구경시켜준다고 가지고 가셨다고 하더라고. 뭐 아는 친구가 금고를 사려고 하는데 직접 보고 싶다고 해서. 뭐 내일? 내일이나 모레 오실 것 같아. 노인네 그 무거운 걸 힘도 좋지. 캐리어에 들고 나갔나봐.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제대로 말도 안 하고 몰래 들고 갔냐고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들어오면 내가 확실히 다시 말해줄게. 별 문제는 없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떨떠름하긴 했지만 그냥 대충 대답했죠. 그래 그럼. 배고프지? 오늘 진짜 배 터지게 먹고 푹 쉬자. 응? 그날 남편은 이전과는 달리 제게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기에 연애 때에 비해 남편은 제게 소홀했어요. 늦은 밤에는 계속 게임하고 제가 출근할 때는 늘 잠들어 있곤 했었죠. 밤낮이 뒤바뀌니 저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겁니다. 헌데 시어머니가 없어서인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먹였고 욕조에 물까지 받아서 반신욕도 하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찜찜한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덧 노곤해져서 잠자리에 들게 됐죠. 그런데 저는 집에 불이 나는 악몽과 함께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생선처럼 펄떡거리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고 휴대폰을 꺼내서 시계를 확인했는데 하필 그게 남편의 휴대폰이었죠. 다시 한번 곰곰이 비밀번호를 떠올리고 시아버님 기일을 입력했을 때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메시지함 그리고 카카오톡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저는 멈추고 말았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가 출근한 시간에 주고받은 문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미쳤어? 이런 식으로 하면 오해만 하게 될 거라고. 당장 와 당장. 불나서 못 빠져나오면 나까지 죽으면 어쩌라고. 난 못해. 난 여기 있을 거야. 의심받고 싶어? 엄마가 여기 있어야 좀 더 극적으로 보일 거 아니야. 짐까지 다 들고 심지어 금고까지 들고 가면 어쩌자고. 경찰이 의심이라도 하면 내가 교도소에 끌려가면 속이 편해? 이미 계획 다 짜놨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럼 이것도 재산인데 불이라도 붙으면 어쩌려고? 당연히 가지고 와야지. 그리고 며느리 몸에 난 흉터를 봐라. 그게 사람이니? 엄마는 그렇게 못 살아. 엄마는 불 무서워서 싫다. 문자 내용으로 봤을 때 분명 두 사람은 뭔가 공모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과 관련이 되어 있고 시어머니는 무서워서 혼자 도망을 친 거였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밖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려는 듯 아주 작은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오묘한 가스 냄새도 나는 듯했죠.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의식은 흐려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럼에도 저는 정신을 차리려 제 뺨을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이유가 뭐든 저 인간한테 내가 죽진 않을 거야. 날 살린 부모님을 생각해. 날 끌어안고 뛰어내린 아빠를 생각해. 일어나. 얼른 일어나서 움직여. 저는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고 이를 악물었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현관 쪽으로 질주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신발도 신지 않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죠.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와 부딪혔고 저는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 이거 나! 지영씨! 저예요! 아니, 맨발로! 고개를 들어보니 그 사람은 선정이의 남편인 현석씨였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지만 오며 가며 인사를 했었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인상만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을 보니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저는 저 좀 숨겨달라는 말을 반복했고 현석씨는 돌연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차로 이동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물었어요. 선정이한테 가야겠어요. 선정이 불러주세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근데 현석씨의 표정은 어두웠죠. 아니요. 그건 이 상황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일단 가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부축을 받아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도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휴대폰만큼은 꽉 쥐고 있었죠. 그러다 이내 차 안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입구에서 뛰어나오더군요. 저는 얼른 몸을 숙이고 거의 차량 바닥에 붙었는데 현석씨가 말했죠. 썬팅이 진해서 밖에서 안은 안 보여요. 안심하세요. 혹시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나요? 그건 아닌데... 차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현석씨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아내의 행동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사람을 붙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아파트 내부 CCTV를 봤더니 제가 출근한 이후에 집에서 두 사람이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살폈고 뚜렷하진 않아도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제가 사준 옷만 봐도 확실했죠. 두 사람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선정이랑 제 남편이요? 몰랐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맨발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건가요? 전 당연히 그걸 알고 다투고 나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전 몰랐어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도망을 친 건데. 네? 죽여요? 저는 그 사람에게 차근차근 이제까지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불을 무서워한다는 것부터 남편의 휴대전화 내용까지였죠. 현석씨는 묵묵하게 이야기를 들어줬고 다 듣고 난 이후에 자신의 차에 있던 커다란 슬리퍼를 가지고 와서 제게 주더군요. 그리곤 저와 함께 휴대폰에 있던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두 사람의 불륜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도 선정이에게 아가라고 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정이는 불을 내려는 계획까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언제 이혼하고 자기랑 재혼할 거냐고 보채는 문자만 한가득이었죠. 한참을 보던 현석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래 사치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할 줄 몰랐고요.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이 사채빚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걸 갚으려고 집까지 넘겨야 했거든요.
결혼식이랑 혼수 비용을 사채까지 끌어서 진행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채요? 전혀 몰랐어요. 검소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그래도 그때 싹싹 빌면서 가난하게 살아서 그랬다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 거였습니다. 이젠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사나 싶었는데 돈 많은 남자가 나타나니 이렇게 배신을 하네요. 어쩐지 최근에 이혼 노래를 부르더라니. 이혼해주면 그 인간들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겠죠? 아니요, 이혼해버려요. 그럼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없어요. 실은 제 남편 사업가 아니거든요. 네? 제가 듣기론 굉장한 재력가라고. 거짓말이에요. 하도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을 맞춰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그 거짓말 때문에 시작된 거네요. 집도 제 명의예요. 결혼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거죠. 커피숍도 저희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으로 마련했고요. 거기에 단 한 푼도 남편 돈은 섞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둘 다 제가 번 돈으로 먹고 살았고 사업 망해서 파산을 한 상태죠. 그러니 제가 죽어야 두 사람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와, 진짜 양심도 없는 인간들. 죄송하지만 저는 경찰서에 좀 데려다 주세요. 신고하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머뭇거리며 부탁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를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혼을 한 뒤에 신고하는 방향으로요.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벌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대신 제가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말 며칠이면 됩니다. 무섭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됐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기다렸습니다. 급하게 뛰어나간 것은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고 거짓말로 둘러댔죠.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 돕고 가겠다고 하며 시간을 벌었고 현석 씨는 그 사이에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정이는 부잣집 사모님이 될 생각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서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그런 선정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성공한 사업가 내연남이 아니라 범죄자가 된 내연남이었습니다. 선정이는 뒤늦게 모든 걸 알고 저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잘 살고 있었는데 지영이 네가 잘난 척했잖아. 남편 잘 만나서 편한 척 행복한 척 하고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진짜 어이가 없다. 나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고? 그냥 그건 네 욕심이었겠지.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무리하게 이혼하려고 사채까지 끌어다가 썼는데 어쩌라고? 애초에 내가 꼬셨니? 아니야, 물어봐. 나한테 네 남편이 먼저 접근했어. 똥 넣을 때 똥을 먼저 쌌는지 오줌을 먼저 쌌는지 알아달라 그 말이니? 설령 네가 오줌이고 내 남편이 똥이든 아님 그 반대든 어차피 변기에 들어갈 거라서 그런 건 상관없지 않을까? 뭐? 똥? 진짜 기가 차서.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 너 화상 입은 다리만 보면 소름 끼친다고, 징그럽다고, 내가 너무 좋다고 매달렸다고. 그러니까 가서 내 남편한테 말하라고! 생각해보면 네가 거짓말해서 그런 거잖아, 어? 그때 언제부터 있었는지 선정이 남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둘이 어울려 이참에 옥바라지를 해보면 어때? 전 남편으로서 축복은 해볼게.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좋았잖아.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날 위해서 빚도 갚아주고 날 위해선 뭐든 한다고 했었잖아. 이번엔 실수야.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 같은 거라고. 앞으로 나 절대로 한눈 안 팔아. 진짜야. 맹세해. 그래. 앞으로 잘 살아. 진짜? 나 다시 받아주는 거야? 아니. 나 말고 그 남자랑 서로 방생하지 말고 천년만년 잘 살아보라고. 난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너랑 살아서 이제 후회도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미련 가지지 마.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고 함께해서 참 더러웠다. 한편 남편은 제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현 주 건조물 방화 예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현 주건조물 방화 예비죄란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는 곳에 불을 지르려고 했을 경우를 뜻하죠. 불을 지르려고 시도를 했는데 불이 붙지 않았다면 미수, 단순히 지르겠다고 준비를 한 경우면 예비죄가 된 겁니다. 하지만 방화죄의 경우는 예비라고 하더라도 자체가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중한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문자로 추측할 수 있는 정도로 애매한 게 문제였죠. 더 답답한 것은 시어머니는 처벌 자체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방조죄로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법률상 직접적인 실행 여부로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뻔뻔하게 절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혼이야 어쩔 수 없겠지. 나도 잘못한 거 모르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나름 사과의 표시도 하려고 이것도 가지고 왔잖니. 시어머니가 가지고 온 것은 제 금고였죠. 절도로 신고당할까봐 가지고 온 거잖아요. 내가 뭘 가져갔니? 아무것도 손 안 댔다. 봐라. 문도 안 열었잖아. 못 열었던 거겠죠. 참 뻔뻔하시기도 하네요. 금고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쇠막대기로 열려고 시도를 했는지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고 불로 지지려고 했는지 그 흐름까지 보이더군요. 내가 변호사한테 물으니 어차피 그걸로 집어넣기 어렵다고 하더라. 내 아들이 기름을 가지고 가기랬니? 불을 붙였니? 그냥 문자 몇 번 주고받은 게 증거의 전부잖아. 그러니 적당히 합의해. 걔가 만에 하나라도 교도소에 가게 되면 너도 무서워서 어디 잠이나 자겠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그러잖니. 그러니 좋게 좋게 헤어지게 되면 지금 협박하세요? 근데 과연 제가 잠을 못 잘까요? 아님 어머님이 잠을 못 주무실까요? 생각해보세요. 돈이라면 눈이 뒤집혀서 사람도 죽이려는 사람이 엄마라고 못 죽일 이유 있을까요? 어머님, 다른 건 몰라도 사망보험은 많이도 들어놓으셨잖아요.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솔직히 여자한테 눈 뒤집혀서 사람들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 지르려던 사람이 뭘 못해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처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더 쉬울 텐데. 너 이 미친년이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어? 자식을 위해서 불길도 뛰어든다는 분이니 남편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실 각오는 하셔야죠. 이렇게 합의해서 풀어주면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아주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 저는 분명히 봤죠. 시어머니 눈에 떠오른 공포를 말입니다. 무서운 거 없고 죽는 게 두렵지 않다더니 그건 순 거짓말이었죠. 실제로 그 뒤에는 제게 합의를 해달라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 뒤에는 이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재판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도 더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기다린 만큼 결과는 그리 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절대로 불을 지를 생각이 없었다. 문자 내용도 일부러 겁만 주려고 했다. 장난이 섞인 말들이었다라며 빠져나가려고 했고 나이 많은 홀어머니를 모셔왔던 것에 반성문까지 제출하면서 고작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죠. 징역 10년, 15년, 땅땅땅 이런 사이다 결말을 바라셨을 텐데 현실은 이상과는 다르니까 저도 이전부터 어느 정도 체념은 했습니다. 그저 제가 시어머니에게 심어놓은 공포가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수밖에요. 평생 살아가며 아들을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던 안락한 삶을 빼앗는 것으로 그들에게 지옥이 펼쳐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빈털터리인 두 사람의 삶이 결코 평온하지 않을 테니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돈은 절대로 빠질 수 없다고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군요.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고요. 즉,
돈이 수단으로 쓰였을 때는 더없이 좋지만 목적이 된다면 나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제가 겪은 외삼촌이나 시댁 식구, 그리고 동창인 선정이처럼 돈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의 끝은 비참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고 당시인 3년 전에 집을 팔고 이사를 한 상태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을 바라보는 게 힘이 들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죠. 그래도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화마가 넘실거리던 꿈이 악몽이 아니라 날 지켜주려고 한 꿈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믿기진 않지만 어쨌든 그 꿈이 저를 살렸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왜 하필이면 내게 또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보다 이런 일을 겪고도 결국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네요. 저 앞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언젠가는 불 앞에서도 당당할 날이 오리라고, 또 저 열심히 잘 살라고 응원과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날씨가 건조해지니 모두 불 조심하시고요. 콘센트에 먼지도 주의하시고 가스불도 꽉 잠그셨는지 확인 한 번씩 하세요. 부디 모두 큰 사고 없이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